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관통하는 조정래 대하소설의 결정판 한강. 굴곡 많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숨가쁘게 살아온 민족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진정한 문학정신의 작가 조정래. 그의 소설 한강에 담긴 현대사의 진실과 그 감동을 느껴본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강에 대한 것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소설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야기가 긴데 태백산맥을 쓰고 아리랑을 쓰고 또 뭐가 모자라서 한강 열권을 써서 그렇게 할 이야기도 많은가.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서구라파에는 대하소설이 이미 끝나버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대하소설을 많이 쓰냐고 묻습니다. 대단히 유식한 것 같지만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지요. 우리는 역사의 왜곡과 굴절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미국이나 프랑스 여러 나라 그리고 일본까지만 해도 분단 상황이 없으니까, 역사를 그렇게 왜곡할 필요가 없으니까 작가들이 쓸 이야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하소설이 없는 것이지, 프랑스 작가가 한국에 태어나고 일본 작가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그들도 또한 대하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압니까?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일본 작가가 한국에 와서 그런 말 했어요. 한국 민족은 굉장히 불행하다. 그러나 한국 작가들은 굉장히 행복하다. 민족이 불행할 만큼 순환과 핍박을 받았고 서러움이 많기 때문에 쓸거리가 그만큼 많다. 이해가 됩니까? 네. 한강을 쓰려고 하면서 물론 태백산맥을 준비할 때 아리랑과 한강의 시대를 소설로 다 쓰려고 종합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리랑 제목 다 정해놨었고 한강은 그때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이제 한강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인데, 우리가 분단 세월을 살면서 6.25 이후 우리는 분단이 두 번 됐죠. 해방이 되고 나서 1차 분단, 6.25가 끝나고 나서 2차 분단. 그렇죠? 네. 그 2차 분단을 겪어오는 동안에 그 분단 상황이 통일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그 분단 상황은 어떻게 진척되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 가져야 하고 그 의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작가의 입장이었습니다. 분단만 되어서 갈려 살았는가? 양쪽 정권 지배 집단들은 통일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러한 질문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 질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통일의 길 쪽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따지기 어렵지요. 그래서 학자도 있고 작가도 있고 업무 분담을 하는 겁니다. 네,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분단된 2차 분단 이후에 남북 지배 집단들은 전혀 통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기여한 바도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말은 분단을 계속 강화시켜왔고 가속화시켜온 것이 지난 50년 세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딱딱하고
흥미없지요. 그걸 소설로 풀어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초토화하기 위해서 경제 건설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만 190여 개 국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연방들이 다 독립해버리면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생겼는데,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는 경제 건설이라는 걸 해서 그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1위, OECD 국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1위 경제력을 확보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세계 각국이 깜짝 놀라는 것이고, 우리 그러한 경제 달성 성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만이 아니라 긍지를 가져도 좋도록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낸 주체는 누군가, 또 그 일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작가들이 총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한 편도 없었어요. 파편적으로 그저 있을 뿐이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일이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했듯이 기록을 거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역사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지금 나이 20살, 25살 먹은 사람들까지도 1960년부터 시작된, 61년부터 시작된 그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의 모릅니다. 교과서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작품이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요. 모르고 가버리면 그 피땀의 아픔을 모르면 현재의 열매, 달콤한 거, 그것만 따먹으면서 이놈들아, 우리가 그때 배가 고파서 밥을 굶었다 하니까 아들놈이, 어이, 또 그때 이야기예요. 라면 먹지. 라면 먹지. 그게 제대로 역사를 가리키지 않은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박정희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들은 경제 건설은 오로지 박정희가 다 한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상당 부분 먹혀들어서 대중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부분이 있더라. 과연 그러냐? 그 해답도 정확히 규명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한 임무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설정해서 한강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한강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다 깨달았겠죠. 우리가 흔히 연좌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죄. 이것이 우리가 분단, 반공을 내세운 우리 남한에서 저질러진 엄청난 범죄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아들까지 받아야 한다. 말이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좌익했거나 빨갱이 노릇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아들까지 취직도 안 돼. 사회 진출 안 돼.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어요. 그것이 1985년까지 자행된 것이고 1985년 이후에 연좌제를 폐지하겠다 했는데 이미 피해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45, 50 되어서 일생을 망가뜨려버린 다음이다. 그럼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 것이냐. 국가폭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아무 죄 짓지 않은 국민을 사회 진출 못하게 막아버리고 외국 못 나게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망가뜨리는데 그들의 인생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망가지는 거죠. 아버지가 벌이가 천천했으니 그 자식 제대로 교육시켰겠습니까? 선대의 잘못 때문에 2대, 3대까지 피해를 입고 살아야 했던 그것이 우리 땅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것이면서 분단을 계속 가속화시켜온 증거입니다. 저는 작가 입장에서 그 시대를 쓰면서 그런 연좌제로 피해간 사람이 얼마인지를 숫자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밝힌 적 없고 피해받은 당사자들이 나는 그런 피해를 받았다 해서 모임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밝힌 일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부 우리는 파편화돼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식으로
이웃을 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런 이기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눈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5.16 나고 전두환 정권 들어오고 계속 군부 독재 속에서 그게 바뀔 때마다 끌려가서 얻어맞고 또 저쪽에서 사람을 내려보내서 접촉하면 간첩으로 누명 쓰고 또 감옥살이 하고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살아온 것이 한강에 나온 류일민과 류일포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소설은 전부 다 쓸 수 없으니까 특별한 인물을 드러냄으로써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설의 기능입니다. 그들의 형제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서럽게 당해버린 사람들의 한이 한강을 읽으면서 조금은 풀리는지도 모르죠. 그들이 우리의 동료고 또 다른 나다 하는 애정을 가지고 저는 그 대목을 쓰고자 했고 그리고 분단의 야만성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만 그 범죄가 대중화되고 공론화되어서 그런 범죄를 정치적으로 더 이상 못 저지르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써나간 것입니다. 유일표, 유일민의 형제가 겪는 이야기가 한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견설의 문제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합니다. 경제 문제도 62, 3년, 4, 5년 그때 우리가 외화 획득이라고 한자 용어로 썼고 북쪽말로 하면 뭐예요? 외화 벌이. 우리는 1960년 초반부터 한 푼이라도 달러를 벌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간 게 서독, 탄광, 광부. 또 함께 나간 게 간호사. 그것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젊은이들이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겪어온 피비린내 나는 역사인데도 그걸 모른다면 오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고마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독으로 가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탄광, 광부로 간 사람들이 광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80% 이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는 농사 안 시켰다 해서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학비돼서 서울로 유학시켰는데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층적으로 여러 직업이 있었던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고동실업자. 부모의 기대는 큰데 그래서 대학 졸업생들이 탄광, 광부 1,700명 정도가 갔는데 그중에 절반이 대학 졸업생들이었습니다. 그 대학 졸업생들이 광산에 가서 2개월, 3개월 실습을 해가지고 독일에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지열 땅속에 들어가면 45도의 온도예요. 압력 때문에. 거기에서 옷 다 벗고 갱내수가 봅니까? 남자들끼리만 있는데 빤스만 입고 그저 탄광 노릇해가지고 보내고 간호사 또 19, 20살짜리들 다 보내가지고 독일이 어딘지도 몰라. 독일에서는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저 뭐 아시아 어디 뭐 구석지서 왔다 하는데 그들이 돈을 벌어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갔는데 한국의 경제 건설을 하려면 돈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서독 정부에서 차관을 해줘야 되는데 차관을 하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이 누가 믿고 돈을 빌려줘? 보증인 세워라. 세울 게 없잖아요. 일본이 서주겠어요? 중국이 서주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와 있는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보증이 아니 담보. 인간 담보야. 담보로 해서 돈을 한두당, 한 사람당 얼마씩 해주겠다. 해서 최초로 그들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압니까? 그들은 3년 내에 올 수가 없어.
3년 기한이니까 그 담보자본 기한이. 그래서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일부러 독일을 가서 그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질이 뛰어나잖아요. 손재주 뛰어나고 계산 빨리 하고 머리가 너무 좋아 탈이지. 처음에 우리 간호사들이 가니까 백인 사회에서 노란둥이는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인종주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절대 있어서 안 되지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간호원들이 주사 놓으려면 안 맞으려고 했어요. 싫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머리가 새카마면 마귀가 머리가 새카매요. 다 그 사람들은 뭐 붉은 뭐 노란색 색깔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새카매. 요새는 물들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머리 새카만 사니 그게 물들일 것도 없어요. 딱 나타나면 할머니들이 싫다. 뭐 일이 돼가지고 처음에 인간적인 차별도 엄청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사는 놈 기수들이 귀신처럼 잘나. 엉덩이에 탁 때리고 탁 놓으면 독일 간호원도 그거 못해요. 손이 두네 커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국 간호원들이 놓으면 전혀 안 아프다. 그 다음부터 인기 끌기 시작해가지고 서로가 한국 간호사한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성실성이 인정돼가지고 독일 정부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겠다 해서 영주권을 준 겁니다. 우리의 성실함, 온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일한 그 성실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머리 좋고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가난이 힘이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슨 짓을 못해? 다 하지. 도둑질만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돈을 외화획득을 해온 것이 간호사 강무들의 업적이고, 그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월남전쟁 터졌잖아요. 월남전쟁 터졌을 때 공산주의를 척결한다. 공산주의와 싸운다. 명분은 그것이었죠. 그런데 갈 때 우리 병사들이 가면서 나 돈 벌어 올 거야 하고 갔다고요. 공산주의 무찌를 거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돈 벌어 올게. 그게 월남으로 갔던 병사들이 의례껏 한 말이었어요. 왜? 여기에서는 돈 500원 받는데 월급을 사병들이 거기 가면 40달러를 줬어요. 수배 30배 했어요. 그러니 거기 가서 1년만 있다가 오면은 텔레비전 하나, 냉장고 160리터짜리 하나, 그리고 돈 가지고 오니까 너나 나나 다 간 거예요. 가가지고 3,000명이 넘게 죽지 않았습니까? 어? 병사만 간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병사들이 쓰는 물건 수송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모모하는 재벌들이 그때 탄생된 겁니다. 군수물자 수송하는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뿌려서 젊은 목숨들을 바쳐서 오늘의 경제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시작된 중동의 오일 달러를 벌어온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가보세요. 중동이라는 나라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여름에는 45도, 36도 체온인데 36도를 넘어버리면, 외기온도 넘어버리면 땀이 나가질 못해요. 바로 열병 걸려버리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도 야행성, 밤에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결혼식도 밤에만 해요.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다 그늘에 숨어 있어요. 그늘에 또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햇빛만 밖에 안 나가면. 짐승까지도 전부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밤에만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낮에 그 노동을 다 했어요. 응? 낮에. 상상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의 약 30배인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고속도로 2배씩 뚫려 있습니다. 그 길은 80%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응? 일본 사람들은 그런 일 안 맡았다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발전소, 고급한 돈
적게 노동력 투입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발전소, 또 물 만드는, 물이 적은 나라에 물 만드는 이런 공장만 세웠지. 제일 천한 아스팔트 까는 거 되게 염천해. 여러분, 그냥 트럭터로 길을 닦는 건 괜찮아요. 거기다가 뜨거운 아스팔트를 깔 일을 맡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45도 열 더하기 이게 또 열. 온몸이 익어버려요. 거기에서 3년 동안을 땀을 흘리고 돌아오면 자기도 모르는 병에 걸려버려요. 직업병. 방광에 돌 생기고 뭐하고 원인도 규명 못하는 병이 생겨서 평생을 망가뜨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지구에서 우리나라가 75년부터 80년 말까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박정희가 경제를 다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불행하게 총 맞아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GNP가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시지. 알 필요 없어요. 경제학자도 잘 몰라요. 80불에서 경제건설을 시작했습니다. 80불에서. 그래서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났을 때 1000불이었어요. 1000불. 12배로 만들어놓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떠난 다음에 전두환 정권 들어와가지고 폭압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우리는 대학생들이 젊음을 바쳐서 목숨 바쳐서 투쟁했어요. 노태우 정권 또 연장됐어요. 80년대는 계속 투쟁하고 죽고 분실하고 그런 역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장 저것들을 물어쳐야지 나라가 된다. 온 국민이 참여하지 못해 뒤에서 박수치고 이한일이 죽었을 때 서울시청 광장에 100만 명이 모임으로써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노태우 정권으로 가면서 항복문서 내놓고 선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경제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데 김영삼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우리가 만불대라고 그랬어요. 다 놀랬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만불대였었는가? 그 만불을 만든 게 뭐냔 말이죠. 중동에서 벌어온 돈 더하기 한 수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박정희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외국이 그렇게 나간과 동시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보세 가공하면서 전태리가 왜 죽었는가? 14시간의 노동을 해도 세 끼를 먹기 수가 없어. 공원들이, 여공들이 머리 가발 만드는데 16시간씩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핍박받는 노동을 국내외에서 한 것이 모아져서 만불이 되었더라는 이야기를 한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강을 신문에 연재할 때 여러 명 주부가 전화해 왔어요. 빨리 좀 책을 내달라. 우리 부부가 자식들한테 말하면 절대로 안 듣는데 선생님 소설을 식탁에서 같이 읽으면 다 믿고 따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책을 내주시면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선생님이 말했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것. 그것의 소중함은 바로 우리가 바친 피눈물까지도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오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야 하니까 문학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데 제가 태백산맥을 쓰고 아리랑을 썼을 때 저는 틀림없이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독자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세상과 절연한 상태로 글만 쓰고 있는데 아리랑이 나오니까 이제 아리랑은 안 될 거야. 이제 대하소실은 끝났어. 그게 출판계나 문단 쪽에서 했던 이야기래요. 그 책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한강을 써 나오니까 진짜 이제 안 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은 아리랑이나 태백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진정으로 써야 하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쓰면 그것을 보고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몇십만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몇십만은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 입증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 공동체, 그게 뭡니까? 참 막연한 말이잖아요?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 함께 사니까 공동체인가? 우리 여기 앉아있으니까 여기 왔다는 관계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버리면 다 타인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럴까요, 과연? 아니에요. 우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합시다. 지구를 떠납니다. 우주로 갑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여름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가 뭐죠?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라는 별자리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현대 과학이 규명한 바에 의하면 완벽하지 않다 소리죠. 1000억 개라고 합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의 별이 모아져가지고 은하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 은하수 같은 별자리는 또 몇 개가 있다고요?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이것도 현대 과학이 규명한 바에 의하면 또 바뀔지도 모른다고요.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하면. 지금까지 규명한 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주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생김새도 모르겠고 어디가 어디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주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이 규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1000억 개 우주 저쪽 갈 거 없이 그냥 은하수에서만 지구를 봅시다. 지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지구에 우리는 한반도, 그것도 분단되어 있는 남쪽에 태어났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그렇죠? 그 많은 나라 60억 인구 중에 아무데나 태어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반도라는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토막난 밑에 남쪽에 태어났는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나를 만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인연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부부의 인연은 전생천년, 현생천년, 후생천년이 모아서 3000년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현생이 어떻게 천년입니까? 하고 말한다면 그는 바보야. 종교적 상징으로 그렇게 말한 거지요. 여러분들과 저는 부부가 아니니까 그저 1000년 인연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1000년 인연의 필연성 속에서 여기에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바로 민족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같고 습관이 같고 풍습이 같아서 감정 교류가 바로바로 되는 존재가 민족이에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여행 한번 가가지고 외터로 떨어져 보세요. 5분을 못 견뎌요, 불안해서. 말이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그때 말이 같은, 눈빛으로도 언어가 통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역사 불행을 딛고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각과 인식 속에서 한강까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써놓고 나니까 마흔에 시작한 세월 20년이 후딱 지나가서 60이 되어버렸어요. 내 작년이 어디로 간지 흔적이 없어. 꼭 도둑 맞은 것 같아. 내 인생 돌려도. 소설 32권으로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박탈감. 그 인생을 바친, 그리고 바쳐야 하는 의미가 문학에는 있더라. 수많은 독자들이 읽고 생각을 바꾸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작가로서 큰 행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소설을 3권을 계속 읽으실 분들이 어떤 분들은 태백산맥이, 어떤 분들은 아리랑이, 어떤 분들은 한강이 좋다고들 다 각기 다릅니다. 입맛이 다르고 구미가 다르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제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쓰기 쉬웠던 게 태백산맥이에요. 그 다음 쓰기 어려웠던 게 아리랑이고, 그 다음이 한강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너는 이것만 읽어, 너는 이것만 읽어 해버리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따라 읽는 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태백산맥에 나온 인물은 아리랑에 못 나와. 아리랑에 나온 인물은 한강에 못 나와. 그래서 내가 쓴 작품은, 전작품은, 새로 쓰는 작품의 적이에요. 그 세 작품에 등장인물이 약 1200명이 나오는데 그 1200명을 만들어낼 때 다 제 자식이죠. 제가 다 4개 살렸으니까. 그걸 만들어낼 때 그들에게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생김과 독특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작가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성까지도, 예를 들면 하대치 하면 그 다음 소설은 하대치가 나오면 하씨만 나와도 안 돼요. 그 연상되면 안 되잖아요. 염상진 하면 염씨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성까지도 피해가면서 작품을 고통을 당하면서 쓰는 그 일이 문학이 정치보다도 경제력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뒤따라오는 세대를 계속해서 수명을 연장해 가면서 훌륭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강까지 써놓고 나서 나는 1200명 정도를 만들어냈는데 겹친 이름이 하나도 없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방송에서. 그랬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어느 여성 독자가 편지를 해왔어요. 2사람이 겹칩니다. 제가 아차 싶었어요. 우선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민망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메모를 해가면서 읽어줬다는 그 성실함에 대해서 제가 아주 고마웠어요. 이렇게 소설가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명확한 이성을 가지고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도 그런 식의 넌센스가, 네, 한 사람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2사람 중에 하나가 허진이에요. 내가 허진을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아리랑에서 아주 적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한강에서는 큰 역할을 맡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그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나 봐요. 허참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허씨를 해놓고 이름 한 자로 얼마나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참 허진이었을까? 그 이름이 제 영혼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굉장히 좋게 느껴졌다는 건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들께서 소설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독자처럼 주인공의 이름까지도 틀린 게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 그것 또한 재미있는 일이죠. 아리랑을 쓸 때 주인공 공허가 지금 압록강을 넘어갑니다. 분명히 머릿속에는 압록강이, 얼어붙은 압록강이 머리에 쫙 펼쳐집니다. 썼어요. 책이 나왔는데 어떤 독자가 나왔어요. 선생님, 그 압록강일 텐데 왜 두만강이라고 쓰셨습니까? 머릿속에는 분명히 압록강이었는데 쓰다 보면서 손으로 지나가면서 딴 부분에 또 신경을 쓰니까 두만강이라고 써버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우 정말 미안하다, 이 실수다. 그래놓고 좀 교활하게 하려면 그것은 출판사에 잘못한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말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출판사한테 연락해서 난리 쳤어요. 너희들이 교정을 어떻게 봤으면 독자가 찾아내는 걸 이걸 못 찾아내냐. 작가가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 보완하는 건 너희들 책임인데 그걸 못하냐. 이건 무슨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칼날 위에 올라서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그리고 칼날로 내 손을 베는 것 같은 그러한 초조 속에서 글을 쓰면서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한강을 써놓고 나서 내가 할 임무는 거의 끝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대하소설을 이제 그만 쓰겠다.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늙었고 이제 인생의 황혼을 바라봅니다. 작가로서 인식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거의 다 쓴 것 같고 또 쓸 거리가 있다면 능력 있는 저희 후배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서 그들이 쓰게 하랍니다. 제 소설이 민족을 너무 이야기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본 것이죠. 일본에서 테베스명이 번역되었을 때 그 지식인들이 있고 나서 이건 단순히 한국 전쟁만 말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전쟁 뒤에 숨어 있는 강대국들의 횡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 아리랑이 프랑스의 완역다한테 나와서 그 지식인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 민족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지 전혀 몰랐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국주의가 얼마나 인류의 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그들이 공감을 표시합니다. 한 민족의 이야기는 그 민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공통으로 바라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 평화의 문제, 사랑의 문제, 민주주의, 인류가 공동으로 최고의 선이라고 해놨던 그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서 풀어낼 수 있는 세계성을 확보하는 그것이 올바른 민족주의이고 그리고 작가가 민족을 끝없이 붙들고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인식하기를 바라고 소설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읽되 작가가 무엇을 쓰고자 했는가에 접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독해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 의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작가의 입장이었습니다. 분단만 되어서 갈려 살았는가? 양쪽 정권 지배 집단들은 통일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러한 질문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 질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통일의 길쪽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따지기 어렵지요. 그래서 학자도 있고 작가도 있고 업무 분담을 하는 겁니다. 네,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분단된 2차 분단 이후에 남북 지배 집단들은 전혀 통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기여한 바도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말은 분단을 계속 강화시켜왔고 가속화시켜온 것이 지난 50년 세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딱딱하고 흥미없지요. 그걸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관통하는 조정래 대하소설의 결정판 한강. 굴곡 많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숨가쁘게 살아온 민족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진정한 문학정신의 작가 조정래. 그의 소설 한강에 담긴 현대사의 진실과 그 감동을 느껴본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강에 대한 것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소설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야기가 긴데 태백산맥을 쓰고 아리랑을 쓰고 또 뭐가 모자라서 한강 열권을 써서 소설로 풀어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초토화하기 위해서 경제 건설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만 190여 개 국가,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연방들이 다 독립해버리면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생겼는데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는 경제 건설이라는 걸 해서 그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1위, OECD 국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1위 경제력을 확보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세계 각국이 깜짝 놀라는 것이고 우리 그러한 경제 달성 성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만이 아니라 긍지를 가져서 좋도록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낸 주체는 누군가? 또 그 일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작가들이 총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한 편도 없었어요. 파편적으로 그저 있을 뿐이지 불행하다. 그러나 한국 작가들은 굉장히 행복하다. 민족이 불행할 만큼 순환과 핍박을 받았고 서러움이 많기 때문에 쓸거리가 그만큼 많다. 이해가 됩니까? 네. 한강을 쓰려고 하면서 물론 태백산맥을 준비할 때 아리랑과 한강의 시대를 소설로 다 쓰려고 종합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리랑 제목 다 정해놨었고 한강은 그때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이제 한강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인데 우리가 분단 세월을 살면서 6.25 이후 우리는 분단이 두 번 됐죠. 해방이 되고 나서 1차 분단, 6.25가 끝나고 나서 2차 분단. 그렇죠? 네. 그 2차 분단을 겪어오는 동안에 그 분단 상황이 통일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그 분단 상황은 어떻게 진척되어 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할 이야기도 많은가?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서구라파에는 대하소설이 이미 끝나버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대하소설을 많이 쓰냐고 묻습니다. 대단히 유식한 것 같지만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지요. 우리는 역사의 왜곡과 굴절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미국이나 프랑스 여러 나라 그리고 일본까지만 해도 분단 상황이 없으니까 역사를 그렇게 왜곡할 필요가 없으니까 작가들이 쓸 이야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대하소설이 없는 것이지 프랑스 작가가 한국에 태어나고 일본 작가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그들도 또한 대하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압니까? 네.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일본 작가가 한국에 와서 그런 말 했어요. 한국 민족은 굉장히